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제가 부산 컨진원에서 한 구독자 20만 명 정도 됐을 때 게임 크리에이터 데이라는 유튜브 행사에서 강연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유튜브 담당자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대한민국에서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크리에이터 중에 한 명이다. 그 당시엔 제가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막 영상도 하루에 하나씩 올리고 뭐 썸네일, 메타데이터, 그리고 당시 이제 유튜브의 SEO라고 하는 Search Engine Optimization,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 컨텐츠가 최선의 방식으로 노출될 것인가, 약간 이런 연구를 되게 열심히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통하지 않습니다. 유튜브가 굉장히 또 고도화돼 가지고 그 알고리즘이 시스템이 이제 뭐 키워드 중심으로 돌아간다거나 하지 않고 시청 시간 중심으로 사람들이 얼마나 이 컨텐츠를 선호하고 오랫동안 시청하고 이 채널이 팬덤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것들에 집중을 하게끔 굉장히 많이 고도화가 됐는데 그러고 보니까 되게 감회가 새로운 것 같아요. 이 모든 일들이 불과 5, 6년 사이에 벌어진 일이고, 네, 뭐 오늘 주제로도 준비했지만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그리고 관련된 디지털 미디어 또는 뉴미디어 비즈니스들이 정말 급성장한 그런 시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운영하고 창업한 샌드박스 네트워크도 시대가 끌고 가듯이 또 엄청나게 큰 성장과 또 포지션의 변화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오늘 인사이트를 좀 드리고 싶고, 네, 부산까지 열심히 내려온 만큼 여러분들의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자, 글로벌 및 국내 이제 컨텐츠 시장은 정말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죠. 자, 이쪽에 서서 보여드릴게요. 네, 특이할 만한 점은 TV 수신료 시장은 마이너스를 찍었어요. 네, 정말 많은 브랜드들 그리고 컨텐츠를 통해 마케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 광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디지털이 이제 뭐 그냥 하나의 버티컬이 아니라 주력으로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타겟팅해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매체로서 활용이 되고 있고요. 영상 및 OTT의 비중은 정말 많이 상승을 했죠. 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점유율도 유튜브가 굉장히 압도적이에요. 물론 넷플릭스, 왓챠, 티빙 같은 OTT들도 많이들 보지만 기본적으로 유튜브에서 크리에이터들의 컨텐츠를 시청하거나 지상파, 종편 컨텐츠들의 클립들을 시청하거나 하는 이제는 시청 습관이 많이 길러진 것 같아요. 방송국들이 편성을 하고 어떤 시간대에 어떤 프로그램을 노출하고 하는 것들은 결국 시청자들의 시청 습관을 만들기 위한 일이었잖아요. 네, 토요일 저녁이 되면 무한도전을 본다. 뭐 목요일 저녁에는 해피투게더를 본다. 일요일은 런닝맨을 본다. 이런 것들이 다 시청 습관을 만들기 위한 거였는데 이제는 컨텐츠를 시청하려면 유튜브 앱을 실행한다. 이 과정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시청 습관으로, 컨텐츠 소비 습관으로 자리 잡았고 그게 이 지표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국내 디지털 광고 시장의 규모와 비중도 정말 많이 늘어났죠. 디지털의 점유율이 늘어났다는 것도 주목할 만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 아직도 헤드룸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좀 더 디지털 컨텐츠의 성과 측정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장치들이 늘어나고 그러한 성과들이 정확하게 트래킹되기 시작하면은 지면 광고, TV 광고 강제로 사람들이 시청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는, 네, 그런 데다가 광고비를 얼마나 집행을 할까, 정말 맞춤형, 타겟형 또는 브랜디드 컨텐츠를 통해서 광고주들이 광고를 노출하고 소비 촉진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100년 동안 변치 않던 미디어 환경이 불과 10년 만에 TV에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로 급격히 변하기 시작했다. 2030 세대들이 변화의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다. 근데 여기 밑에 보시면은 이게 포인트인가? 네, 10대는 TV에 대한 매체 의식이 0.1%예요. 저는 이거 진짜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네, 이거 방통위에서 만든 자료거든요. 10대는 진짜 TV를 안 봐요. 그냥 내 주력 매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과거 한 5, 6년 전만 해도 제가 제 시청자들은 주로 초등학생들이었잖아요. 물어봤어요. 프라임 타임에
특히나 제가 생방송을 하는데 왜 도티TV 보고 있냐. 뭐 다른 예능 프로그램도 너무 많고 제작비가 많이 들어간 블록버스터 영화도 있는데 대체제로 혹시 도티TV를 보는 건가? 거실에서 채널 선택권이 없으니까 그냥 아빠가 맨날 뉴스 보고 엄마가 나한테는 흥미없는 드라마 보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도티TV 보는 건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물어봤더니 그 친구들은 그랬어요. 저는 영화관에서 10,000원짜리 영화 보는 것보다 도티TV에서 20분짜리 마인크래프트 영상 하는 게 훨씬 재밌어요. 볼 게 없어서 보는 게 아니라 저한테는 모든 컨텐츠를 다 깔아놓고 그중에 골라 마음껏 볼 수 있어 라고 해도 유튜브를 본다라는 거예요. 그게 10대들, 이제는 뭐 20대, 30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류 매체로 유튜브를 활용하고 있다.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하고 있다라는 거고 이게 그 증거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여전히 뭐 60, 70대는 높은데 60대도 굉장히 많이 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네. 요거는 한 3, 4년 전부터 트렌드가 생겨난 것 같은데 정치 컨텐츠와 트롯 붐으로 인해서 50, 60대도 유튜브 컨텐츠를 굉장히 많이 시청하게 됐고 유튜브 어플에 대한 사용도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런 실버 컨텐츠들 이게 뭐 굳이 좋은 거라고는 볼 수 없지만 네. 그럼 뭐 음악 컨텐츠는 물론 좋은 거죠. 소위 말하는 막 국뽕 컨텐츠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네. 정치 관련한 이슈 컨텐츠들, 뉴스 컨텐츠들도 유튜브에서 조회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MBC 뉴스, SBS 뉴스 이 채널 들어가 보시면은 채널 전체 조회수가 어마어마해요. 네. 어떤 이슈가 있을 때 이제는 뉴스도 클립 단위로 유튜브에서 시청하게 된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지표겠죠? 네. 자, 그렇게 이 엄청나게 거대한 디지털 미디어의 시대에 저랑 제 친구, 고3 때부터 친구예요. 절대로 사업하려고 모인 게 아니라 원래 제일 친한 친구였는데 둘이 같이 샌드박스 네트워크라고 하는 MCN을 창업하게 됩니다. 네. 당시엔 MCN이었죠. 하지만 지금 저희는 저희의 정체성을 MCN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MCN이 화두였고 하나의 키워드로서 디지털 미디어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저희 뭐 MCN이에요. 멀티 채널 네트워크예요. 이렇게 말만 해도 되게 신사업 하시는구나. 시대에 맞는 사업 하시는구나.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개념이 많이 바뀌었죠. 단순히 멀티 채널 네트워크, 채널의 매체력을 모아서 하는 비즈니스는 한계가 너무 명확해요. 네. 실제로 북미권의 사례만 보더라도 뭐 메이커 스튜디오나 어썸니스 TV나 뭐 시니마 같은 그런 MCN들이 2013년도 이때쯤에 이제 막 이슈를 막 끌고 있었고 디즈니 드림웍스 같은 데 인수되기도 했었고 하지만 실제로 독립적인 MCN으로서 기능하고 살아남은 회사가 있느냐. 사실 북미권은 성공 전례를 찾기가 조금 힘들죠. 왜냐하면 당시 북미 시장의 MCN은 크리에이터들에게 제공하는 솔루션 위주였고요. 단순 CMS 매니지먼트, 컨텐츠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하는 유튜브의 툴을 받아서 저작물 저작권 관리해주고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수수료를 떼가는 그런 형태의 비즈니스에 불과했어요. 네. 근데 일본이나 국내에서는 MCN의 결이 좀 달랐죠. 저희도 그랬어요. 저희가 북미 시장을 따라갈 수는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시장의 규모가 너무 작아요. 북미는 그냥 이런 솔루션 제공해주고 채널 막 몇천 개씩 모아가지고 수수료 장사하면은 회사가 유지될 수 있었어요. 네. 그 이후에 모인 유저들로 뭘 만들지에 대한 것들이 조금 각성이 덜 됐기 때문에 훨씬 더 훌륭하고 위대한 미디어 기업이 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못 됐겠지만 국내는 작은 시장이잖아요. 그 시장에서 어떻게 하면 크리에이터들의 부가가치를 높여서 우리가 더 많은 비즈니스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가의 문제였기 때문에 단순히 채널의 매체력만 모아놓는 걸로는 회사를 운영하기가 힘들었고 매니지먼트, 그것도 하이터치 방식의 굉장히 고도화된 매니지먼트로 크리에이터들이 이탈하지 않게 만들어야 했고요. 크리에이터들의 IP를 활용해가지고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는 일들.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출판도 했고요. 도티, 뭐 코믹북, 막 이런 시리즈들. 자기 자랑 같지만 옛날에 한창 제가 잘 나갈 때는
서점의 전체 베스트셀러 1위 하고 그랬어요. 네, 막 그런 것들, 그리고 이모티콘 사업, 그리고 라이센싱, 도티 관련되어 있는 뭐 막 굿즈들이, 이거 굿즈라고 할 수도 없죠. 뽀로로, 뭐 라바처럼 치약, 칫솔, 밴드, 과자, 문구, 완구, 그냥 전국에 막 다 깔렸었어요. 인형부터 시작해서. 네, 그런 식의 비즈니스 모델들을 만들어 나가고 게임을 출시하기도 하고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크리에이터 하나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걸 증명해내야 됐어요. 그렇게 성장한 게 샌드박스 네트워크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이제 MCN이라기보단 하나의 IP를 발전시켜 나가는, 여러 개의 IP죠. 크리에이터 한 명 한 명을 IP로서 인지하고 그들이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서비스하는 종합 IP 서비스 엔터테인먼트가 됐어요. 되게 뭐 어렵지만 거기 앞에 하나 더 붙인다면 글로벌. 네, 샌드박스에서 발생하는 트래픽의 이미 40% 가량은 글로벌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뭐 유튜브가 그렇죠. 내가 콘텐츠를 업로드하면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접근성이 열리는 거잖아요. 네, 그만큼 글로벌 시장에 저희가 다가가기도 쉬웠고, 그 트래픽을 바탕으로 글로벌 비즈니스를 만들 수도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는 이렇게 쭉 성장을 해왔습니다. 되게 작아서 잘 안 보이네요. 네, 아무튼 14년부터 본격적으로 회사가 운영이 돼서 오랫동안 이렇게 살아남고 있네요. 네, 뭐 스타트업을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 스타트업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14년부터 지금까지면은 횟수로 거의 한 9년 차 살아남아 있잖아요.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네, 직원도 600명이 넘고요. 정직원만. 네, 그 모든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컨텐츠를 만들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 과거에 저랑 이필성 대표가 창업할 때 직원이 2명 있었거든요. 둘이 도티TV랑 도티TV 크루원들 채널 4개 이렇게 부티크 형태로 운영하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채널이 한 5개만 더 있었어도 좋겠다. 그러면은 게임사 찾아가서 저희 이 정도 매체력이 나오는데 한 달에 저희랑 광고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우리만의 덱을 만들어 볼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그런 걸 넘어서서 오리지널 컨텐츠도 제작하기 시작했고요. 아이돌도 만들기 시작했고요. 크리에이터들을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인플루언서, 셀럽으로 만들고 전속 매니지먼트를 하기 시작했고요. 단순 파트너십뿐만이 아니라, 네, 그런 예시가 이제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뭐 좀비 트립 같은 거 정찬성 선수와 함께 저희가 만들고 있고, 뭐 왓챠에서 이제 뭐 노키득존이라는 컨텐츠도 만들었었고, 네, 뭐 여러 연예인들의 전속 매니지먼트, 유병재, 강남, 이런 친구들, 그리고 뭐 마마무의 솔라님 채널, 뭐 슈퍼주니어 은영님 채널, 그리고 김구라 선수래요. 김구라님의 뻐꾸기 골프 채널, 뭐 이런 다양한 채널들을 저희가 직접 매니지먼트하고 만들기도 하고, 요즘에는 그 소식 좋아하시는 분들은 밥맛 없는 언니들이라고, 네, 그 콘텐츠도 저희가 직접 ONO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채널을 빌려서 부동산 임대업자처럼 트래픽을 빌려서 파트너십 매니지먼트를 통해 광고 세일즈 하는 게 비즈니스 모델의 끝이 아닌 거죠. 거기에 플러스 고도화된 제작 시스템을 통한 저희 자체 콘텐츠 제작, 자체 채널 운영, 크리에이터 IP 비즈니스 등등, 마치 디즈니가 여러 IP를 가지고 많은 일들을 수행하는 것처럼 저희도 IP 회사라는 정체성이 지금은 가장 크기 때문에 크리에이터 한 명 한 명의 개성과 그들의 매체력, 채널 아이덴티티, 그들이 만드는 콘텐츠 하나하나, 시리즈물, 이런 것들을 다 케어하고 관리하면서 크리에이터가 돈을 더 많이 벌게 해주고, 그럼으로 인해 회사가 매출을 발생시키고 수익화를 하는 그런 과정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죠. 네, 뭐 창업에 대한 스토리를 좀 더 말씀드리면은, 사실 저는 굉장히 평범한 대학생이었어요. 네, 그냥 자기 자랑 아닙니다. 연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그냥 주변 사람들이 다 쟤는 뭐 로스쿨 가겠거니 아니면 뭐 취업하겠거니 이런 생각으로 지내던 학생이었는데, 군대를 좀 늦게 갔거든요. 방황을 하다가 저는 이제 제가 사법고시를 보면 좀 길게 보고 가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찰나에 로스쿨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사법고시 정원을 1년에 100명씩 줄인다는 거예요. 물론 열심히 했으면 붙었겠죠. 네. 근데 괜히 마음이 싱숭생숭해지고 또 게임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 싱숭생숭한 마음을 PC방 죽돌이로 보내면서 풀다 보니 25살이 됐고 이제 늦었다. 군대나 가야지 하고 군대를 갔는데 군대 가면 참 많은 감정들이 교차하잖아요. 근데 저는 또 군대를 늦게 가다 보니까 감수성이 굉장히 예민해가지고 그때 당시 생활관에서 TV 프로를 이제 막 보고 있었는데 CJ ENM의 우리나라의 다채널 미디어 대기업이죠. CJ ENM의 브랜드 슬로건으로 고수 씨가 문화를 만듭니다. CJ 이런 멘트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멋있었어요. 그 군 생활하는 와중에. 그래서 거기서 꿈을 정했죠. 방송국 PD가 돼야겠다. 세상에 이렇게 멋진 일이 있구나. 문화를 만들다니. 이런 생각이 진짜 꽂혀가지고 전역하고 막 신문방송학과 수업을 무작정 찾아서 들었어요. 당시에는 제가 학기도 얼마 안 남아서 이중전공이나 부전공을 할 수도 없었는데 근데 하필이면 굉장히 운명같이 그 당시가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엄청나게 이슈를 끌 때였어요. 그걸 보고 와, 대한민국 아티스트가 글로벌리 유튜브 모든 영상의 조회수 1위를 찍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됐고 유튜브는 구글 계정만 있으면 누구나 채널을 만들 수 있네. 그리고 구독이라는 시스템이 있네. 그럼 구독자 1000명만 모아야겠다. 왜냐? 자소서를 썼어야 됐거든요. 저에게는 미디어 관련된 스펙이 없었기 때문에 구독자 1000명 모아서 CJ ENM의 PD 입사 원서 자소서에 특별한 한 줄을 완성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한 유튜브였고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는 저의 재능을 찾은 거예요. 저는 아이들 컨텐츠를 만드는데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사람이었고 그러려고 그랬던 게 아니었거든요. 혹자들은 물어봐요. 도티님은 선구안이 있으시네요. 해안이 있으시네요. 어떻게 그 당시에 마인크래프트라는 IP로 10대 타겟의 크리에이터가 되실 생각을 하셨대요. 이런 말을 하시는데 전혀 아닙니다. 그냥 게임을 좋아하는 겜돌이었고 마인크래프트가 컨텐츠를 만들기에 굉장히 수월했고요. 거기다가 저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컨텐츠 제작 비용을 줄여야 됐는데 게임 컨텐츠는 사실 제 인건비를 제외하고 집에 있는 컴퓨터를 제외하면 제작비가 제로에 수렴했거든요. 저만 열심히 노력하면 됐어요. 그때는 제가 컨텐츠 기획, 촬영, 편집, 썸네일, 유튜브 채널 운영, 섹션 관리, 메타데이터 모든 걸 혼자 했거든요. 정말 거짓말 안 하고 하루에 3-4시간 잤어요. 근데도 너무 재밌었어요. 그 과정들이 내가 막 하루에 하나씩 4새끼 낳는 것처럼 내 영상이 세상에 공개되다니 막 이런 즐거움과 뽕에 취해가지고 초인적인 힘으로 살았죠. 근데 누구나 약간 그런 시기가 오는 것 같아요. 내가 진짜 몰두하고 너무 절박하고 이 일을 통해서 뭔가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가 생기면 잠이 뭐예요? 식음을 전폐하고 하게 돼요. 근데 이게 또 부작용이 있습니다. 미래의 에너지를 끌어쓴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느 순간 몰아닥칠 수가 있습니다. 저도 겪었고요. 네. 근데 이제 이필성 대표는 제가 그렇게 유튜브를 열심히 할 때 구글에 다니고 있었어요. 그것도 정직원으로. 그러니까 제 준거 집단 내에서는, 그러니까 동창들 내에서는 최고의 아웃풋이었죠. 야, 취업 시장이 저희 때만 해도 그렇게 호락호락하진 않았는데 외국계 기업, 그것도 구글에 정직원으로 들어가서 일하는 친구 BMW 막 3시리즈 끌고 다녔어요. 막 20대 때. 저 막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저 자전거 타고 다녔는데 그래가지고 얘는 잘 나가던 친구였고 저는 막 유튜브 한다고 깔짝깔짝 대고 있으니까 막 제 채널에 막 악플 달고 그랬어요. 도티 노잼이네요 막 이러면서. 아무튼 그런 인연이 돼서 제일 친한 친구였는데 구글 직원과 유튜버 뭔가 그림이 좀 그려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권유를 했죠. 네, 창업하자. 샌드박스 네트워크 이름은 그때 안 정했지만 너무 잘 될 것 같다. 그랬더니 자기는 구글에서 절대 안 나오겠대요. 이 온실 속에서 나갈 수 없다. 구글은 매 점심 뷔페를 준다. 내가 너랑 같이 창업하면 뷔페 해줄 수 있냐? 그건 못하지만 대신에 내가 유튜브로 버는 모든 돈을 너한테 다 줄게. 한 달에 나 200만 원만 줘. 용처도 물어보지 않을게. 같이 한번 해보자. 그래? 그렇다면 오케이 콜 하더니 다음날 퇴사원서 쓰고
퇴사 메일 쓰고 퇴사해서 샌드박스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뭐 아무튼 이런 창업 스토리가 있었어요. 네. 진짜예요. 자, 디지털 콘텐츠 공급자와 소비자에 대한 높은 이해도가 있는 회사로 성장을 했죠. 이거는 사실 짬밥으로 생긴 것 같아요. 네. 진짜 저희도 우여곡절도 많았고요. 부침도 많았고요. 정말 힘든 시기들이 많았어요. 뭐 예상치 못한 일들이 항상 막 터져요. 크리에이터들이 거의 500팀 가까이 되고 사내 직원들만 600명 가까이 되는데 이 디지털 엔터테인먼트라는 건 엔터테인먼트의 속성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두 다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아, 그냥 어플 서비스 사업할 걸 이런 생각을 진짜 수천 번도 넘게 했어요. 너무너무 힘든 일이거든요. 사람을 매니지먼트하고 사람에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들과 이슈들을 처리하고 관리한다는 게 크리에이터들이 무슨 사고를 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산업 전체 이슈가 생길 수도 있어요. 막 뒷광고 이슈 때 막 이럴 때처럼 저희는 저희대로 진짜 그 1년 전부터 가이드라인 만들어서 방통위와 함께 이렇게 해야 된다. 유료 광고 표시는 이렇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해도 크리에이터들이 악의를 가지고 그런 건 아니지만 물론 악의를 가지고 한 사람들도 있긴 있겠죠. 네. 근데 이제 그 시스템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크리에이터 한 명 한 명이 또 그런데 이해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막 이슈가 생기면 저희가 처리해야 되고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크리에이터들의 방패가 되어줘야 되고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진짜 크리에이터들을 우리 품 안에서 샌드박스라는 이름 그대로 샌드박스가 그거거든요. 미국에서는 아이들이 다치지 않게 집 뒷뜰에 작게 만들어 놓은 모래 놀이터를 샌드박스라고 해요. 그리고 게임의 장르로 보자면 내가 짖고 부수고 마음껏 플레이할 수 있는 갓게임 형식을 또 샌드박스형 게임이라고 하고요. 개발자들은 마음껏 그 툴을 돌려보고 베타 테스트 이전에 마음껏 시스템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걸 또 샌드박스라고 하고 네. 그러니까 그 철학에 충실하려면 제가 크리에이터잖아요. 크리에이터가 창업한 회사니까 항상 모든 것들을 보호해 줘야 된다. 크리에이터들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저희한테는 정말 내재된 철학이거든요. 스타트업을 하고 있는 분들 또는 스타트업 하고 싶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사업하고 싶어서 사업하는 사람들, CEO가 되고 싶어서 사업하는 사람들, 투자 받고 싶어서 사업하는 사람들 잘 될까요? 저는 정말 많은 스타트업 대표들을 봤는데 안 돼요. 확실해요. 자기 사업의 철학이나 자기 사업에 대한 가치관이 있지 않고 잘 되기 정말 힘들어요. 그렇게 가져도 힘든 게 스타트업이거든요. 초인처럼 살아야 된다고 해요. 그런데 그냥 겉멋으로 하는 기회주의적인 사업은 정말 성공할 수 없습니다. 네, 저는 너무 많이 봐왔어요. 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TV 대신 유튜브를 시청하는 MZ세대들에게 기성 연예인들보다 더 영향력이 커진 영상 크리에이터들에 대한 이해. 요즘에 뭐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주변 친구들 만날 때 너 어제 뭐 봤어? 이랬을 때 공감대 형성되는 경우가 예전만큼 있나요? 별로 없죠. 왜냐하면 취향이 너무 파편화되어 있고 내가 주중에 보는 컨텐츠들이 다 달라요. 어떤 친구는 넷플릭스만 보고요. 어떤 친구는 그냥 유튜브 채널만 보고요. 네. 어떤 친구는 연애 프로만 봐요. 네. 나는 솔로, 환승연애, 뭐 다 봐요. 막 돌싱글즈. 막 그 취향을 만족시켜주는 컨텐츠들이 버티컬별로 종류별로 너무 많고요. 네. 이제는 어제 무한도전 봤어? 어제 런닝맨 봤어? 어제 황금어장 봤어? 라디오스타 봤어? 이런 이야기로 공감대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다 보지 않거든요. 네. 그런 세상에 대한 이해도 정말 크리에이터들이 어떻게 성장해 왔는가, 크리에이터들은 인플루언서로서 다른 셀럽과 뭐가 다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쪽 사업을 해야 되는 거죠. 단순히 MCN? 되게 쉬워 보이는데? 그냥 크리에이터들 좀 모아가지고 한 매체력 한 달에 한 1,000만 정도 나오면은 그걸로 이렇게 비즈니스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쉬워 보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뛰어들었었죠. 네, 자본금이 많이 드는 사업도 아니거든요. 근데 정말 어려운 사업이에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을 포함해서 크리에이터들은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네, 그리고 본인의 매체력이 지금은 뭐 한 달에 300만 뷰예요. 근데 내가 1,000만 뷰가 돼요. 그러면 1,000만 뷰 크리에이터로서 가치관이 또 생겨요. 그럼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지? 나는 더 훌륭한 케어를 받고 싶은데
이탈. 이렇게 됩니다. 네. 그러면 그 이후에 크리에이터의 생애 주기까지 종합적으로 서비스해 줄 수 있는 회사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많은 부분에 있어서 고민해야 되고 정말 많은 지점에 있어서 그 크리에이터들에게 줄 수 있는 베네핏이 있어야 되거든요. 크리에이터들을 낚인할 수 있는 우리만의 강점이 또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많은 MCN 업체들이 생겨났다가 사라지게 됐던 거죠. 네. 자, 샌드박스에는 지금 조금 늘었는데 437팀으로 이렇게 크리에이터가 있고요. 월간 조회수로 29억 뷰를 찍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높은 수치예요. 그리고 연매출 작년에 1137억 원을 찍었네요. 네. 정말 시장이 엄청나게 빠르게 크고 있다는 걸 그래프로 그냥 보시면 돼요. 저희가 잘해서도 있겠죠. 열심히 노력하고 정말 아까 말씀드렸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역할을 하기 위한 부분들이 있었죠. 하지만 시장이 이렇게 빨리 크고 있고 너무 많은 플레이어들이 등장하고 있고 재능 있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들도 정말 많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제가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연세대학교 모교에 신문방송학과, 저는 법대를 졸업했는데 신문방송학과 겸임교수로 3학점짜리 전공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3천 단위짜리. 네. 16주를 수업을 했는데 학생들의 생각도 정말 많이 변했어요. 옛날에는 그 신방과, 지금은 이제 언론홍보 영상학부로 바뀌었는데 연대는 대부분 방송국 PD, 기자 아니면은 뭐 영화 감독 막 이런 소위 말하는 레거시 미디어로의 진로를 희망했는데 수강생들의 되게 많은 부분이 디지털 미디어로서 커리어를 쌓아가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방송국에 가더라도 디지털 미디어 팀, 네, 이런 데서 막 인턴하고, 진짜 이제는 인식이 너무 많이 달라졌고 미디어의 풍토가 달라졌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지표들이 단순히 저희 회사의 성장기가 아니라 디지털 미디어가 이렇게 연 단위로 그래프가 거의 막 점상 찍듯이 올라가는 것들은 이제는 여러분들에게도 너무 많은 기회가 있다. 여전히 블루오션인 세상이다 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친구들이 그래요. 유튜브 이제 레드오션 아닌가요? 아니요. 너무 많은 플레이어들을 바라봤기 때문이지 아직도 비어있는 컨텐츠의 장르나 룸은 여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모수가 많다 보니까 조금만 성공해도 정말 많은 팬들을 가질 수가 있고 이전 10만 구독자 채널이랑 지금 10만 구독자 채널이랑 돈을 버는 규모도 되게 달라요. 물론 어디언스의 데모그래픽이 좀 뭐 차이를 주긴 하겠지만 30, 40대 타겟에 10만 구독자 정도 되는 채널이다? 정말 돈 많이 벌 수 있을걸요. 네. 그 정도로 채널의 단가, 광고의 단가도 되게 많이 올라갔고, 네. 광고의 질도 많이 올라갔고, 진짜 큰 성장을 이루어내고 있다. 이게 샌드박스의 성장 지표로도 확인이 되는 거죠. 압도적인 영상 트래픽 창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샌드박스는 2022년 1분기예요. 최근이죠. 82억 뷰를 찍었고요. CJ가 이제 한 40억 뷰 정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미디어 회사로 성장을 했습니다. 네. 엔터테인먼트 4사와 비교해도 뭐 하이브, SM, YG, JYP겠죠. 네. 엔터 4사가 76억 뷰 정도 했는데 저희가 82억 뷰 정도 했어요. 네. 엔터 4사를 합친 것보다 많은 트래픽을 발생시켰죠. 그만큼 크리에이터들이 개개인이 발생시키는 조회수의 가치가 엄청나다라는 거예요. 네,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 레거시 엔터테인먼트를 뛰어넘는 조회수를 발생시키고 있고 그 매체력이 비즈니스를 새롭게 만들어내고 있고 크리에이터 한 명 한 명이 IP로서 기능하고 있고 성장하고 있다. 엄청난 일 아닌가요? 불과 몇 년 사이에?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컨텐츠의 가치. 이전에는 사람들이 그랬어요. 어른들이. 야! 뭐 그런 거 보고 앉아있냐? 그럼 B급, C급 컨텐츠 보지 말고 차라리 영화관에서 영화 봐. 아니면 드라마 봐. 야, 예능, 저기 훌륭한 연예인들 나오는 예능 있잖아. 그런 거 봐. 인터넷 방송? 그거 뭐, 맨날 사고 치는 애들이 하는 거 아니야?
B급, C급 탤런트들이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많았죠. 근데 과연 그럴까요? 저는 프리미엄 콘텐츠의 기준도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어떻게? 사용자들의 효용을 근거로 경제학적인 용어로 하자면 누군가에게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침착맨 채널에 올라오는 월드컵 영상이 마블 영화보다 재밌을 수 있잖아요. 누군가에게는 훨씬 큰 재미를 줄 수 있고 내 시간을 훨씬 더 알차게 쓰는 방법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이해 못하면 이 디지털 미디어 시장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죠. 누군가에겐 유튜브 영상 하나가 조악하게 핸드폰 셀카로 찍은 영상이 훨씬 재밌을 수 있다. 누군가에겐 그걸 이해해야죠. 네, 그러한 가치들이 모여서 이러한 트래픽을 만들어내고 이러한 트래픽이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숫자로 증명되고 있다. 이걸 이해하고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못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심적으로 잘 안 돼요. 야, 이게 말이 돼? 야, 어떻게 쟤네들이 만드는 영상이 그냥 집에서 대충 만드는 것 같은데 억울해 죽겠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면 됩니다. 네, 막 그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있어요. 제가 TV 프로그램에도 꽤나 많이 출연을 했거든요. 라디오스타에도 한 2번 나갔는데 라스 나갈 때마다 댓글에 그런 게 달려요. 도티? 제가 라스 나왔다고? 우리 집 옆집 김씨 아저씨도 이제 조만간 라스 나오겠네. 이런 말들? 근데 그게 저는 뭐 상처가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지.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던 셀럽들 연예인들은 공채 개그맨이거나 아이돌 연습 그런 시스템을 겪은 뭐 아이돌 출신이거나 아나운서거나 진짜 우리가 연예인으로 생각하는 그 카테고리 범주가 있었잖아요. 등용문이. 근데 쟤네들은 그냥 똑같이 그냥 내 주변에 있는 사람 같은데 어떻게 시대 잘 만나가지고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뭐 그냥 게임하다가 라스에 나와? 나는 인정할 수 없어.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크리에이터들의 운신의 폭을 넓혀주고 어떻게 하면 이들의 탤런트로서의 가치도 존중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했고요. 그래서 방송도 열심히 했었던 거예요. 네, 자, 얼마 전에는 또 쇼미에 나갔습니다. 네, 결과는 알려드릴 수 없어요. 제가 출연 동의서를 썼기 때문에 네, 쇼미더머니 나가는데 지금 말하는 거 보니까 말도 빠르게 잘하고 랩도 잘하겠죠? 네, 나중에 본방 나오면 봐주세요. 네, 네, 아무튼 네, 아니 그 정도로 크리에이터들이 인지도도 많이 올라가고 이제는 뭐 어느 프로그램 출연해도 1인분 충분히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오히려 연예인들보다 인지도가 높은 크리에이터들도 있어요. 요즘에는 범대중적인 인지도를 얻는다라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시대예요. 그러니까 맨날 보던 예능인들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네, 근데 유튜브에서는 우리 침착맨 형이나 슈카 형 같은 경우만 봐도 한 세대를 놓고 보면은 진짜 연예인들 못지않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죠. 네, 그걸 마음으로 이해하는 거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자, 저희의 사업 영역 일단 매니지먼트 프로덕션 기본이죠. 네, 많은 사람들이 이것만 있는 줄 알아요. 샌드박스는 그냥 수수료 장사하는 회사구나. 크리에이터들 모아가지고 광고 붙여주고 매니지먼트랍시고 그냥 막 관리 조금 해주고 이러는구나. 정말 고도화된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600명 직원 중에 파트너십 매니저들이 제일 많고요. 파트너십 매니저들 중에는 서울대 출신도 있고 해외 대학 출신도 있고요.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 훌륭한 방식으로 크리에이터들을 매니지먼트하고 그들에게 인사이트를 주고 컨텐츠를 내일도 올릴 수 있는 용기,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크리에이터들은 되게 예민한 존재이기도 하고 하루하루 마감에 쫓기면서 좀 불행하게 사는 경우들도 많아요. 네, 행복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을 관리하는 일들, 그들이 내일도 내일 모레도 건강하게 과정이 즐거운 일을 하면서 컨텐츠를 올릴 수 있게 하이터치하는 매니지먼트, 거기에 프로덕션, 아까 말씀드렸던 뭐 저희의 자체 제작도 있고 아니면은 크리에이터들의 컨텐츠를 디벨롭 시켜주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애드버타이징, 네, 광고 영업이죠. 네, 매체력을 가지고 있고 탤런트가 있는 크리에이터들에게 광고를 연결해주고 또는 저희가 광고 세일즈를 제일기획이나 대운기획 같이 그런 광고 기획사들처럼
대행사들처럼 이런 업무를 하기도 하고요. 실제로 뭐 저희한테 제안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가 이런 크리에이터들의 가치와 매체력과 핏이 맞는 그런 버티컬들, 이 시청층의 데모그래픽 이런 것들을 정말 대구로 예쁘게 만들어서 많이 뿌립니다. 그러면은 디지털 미디어에서 광고하려면 샌드박스를 거쳐가야 되는구나. 우리의 광고 버젯이 이 정도고 우리는 디지털에 이 정도를 쓸 건데 이거를 종합적으로 매니지먼트하고 피드백까지 해줄 수 있는 회사가 있을까요? 왜 크리에이터들이 소속사에 소속돼 있을까? 크리에이터들 그냥 개인이 광고 받아서 하면 수수료도 안 떼고 훨씬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단순하게. 근데 크리에이터들이, 이런 큰 크리에이터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소속돼 있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네, 저희와 함께 하는 게 훨씬 더 일 처리가 줄어들고요. 훨씬 더 깔끔하고요. 훨씬 더 단가를 많이 받을 수 있고 훨씬 좋은 브랜드와 정기적으로 협업할 수 있고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저희가 노력을 해왔던 거죠. 네. 자, 그리고 커머스.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머치머치라고 하는 커머스를 통해서, 커머스몰을 통해서 이제 이런 디지털 굿즈, 그러니까 디지털 굿즈가 아니죠. 크리에이터들 굿즈를 만들기도 하고 아니면 저희 자체 MD 상품들도 있어요. 유비서나 뭐 눈치상해 같은 반려동물 상품들도 있고 저희가 인수한 뭐 간식대장 같은, 네, 여러분들 카카오톡 선물하기 보시면 간식대장이라고 되게 상위권에 있어요. 막 과자집 막 이런 거 있거든요. 저희가 아예 인수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거니까. 네, 크리에이터 에디션 같은 것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예런니라고 하는 크리에이터랑 어린이날에 간식대장 예런니 에디션을 만들었는데 그게 어린이날에만 4억 이상의 매출을 발생시킬 정도로 정말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분야들이 창의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많아요. 아니, 과자 큐레이션 사업을 크리에이터랑 연계해서 이렇게 매출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정말 많은 노력과 크리에이터 IP를 활용하기 위한 정말 그 노력들이 합쳐져서 저는 울컥해요. 진짜 이전에 아무것도 없을 때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 이 회사를, 그런 생각했을 때랑 생각하면 정말 많은 일들이 생겨났죠. 그리고 이런 라이브 커머스도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고요. SSG, 카카오, 네이버 라이브 그리고 그립까지도 해서 라이브 커머스 관련된 부서도 엄청나게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저희 라이브 커머스 1타, 네, 최인님 같은 경우에는 1시간에 1억씩 판매해요. 민음사 전집 이런 거를, 그 정도로 라이브 커머스도 시장이 엄청 커졌어요. 여러분들이 이미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라이브 커머스로 성공하는 사례들도 되게 많아졌죠. 네, 아나운서 출신이신데 라이브 커머스에 이제 막 발을 들여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계시고, 네, 어떤 내가 진짜 이런 물건을 판매하거나 소개하거나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데 재능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그냥 홈쇼핑 쇼호스트가 아니라 라이브 커머스 쇼호스트 또는 라이브 커머서로 활동하면서 진짜 훌륭한 매출을 만들고 계신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는 취직, 창업의 시대가 아니라 창직의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창직의 사례 너무 많죠. 제페토라고 하는 멀티버스 플랫폼에 아이템 만들어가지고 한 달에 수천만 원씩 매출 내는 분들도 있고요. 스마트 스토어 만들어가지고 김건희 치마라는 키워드로 한 달에 2천만 원씩 매출 내는 저보다 5살 어린 동생도 저는 봤어요. 얼마 전에. 자기가 스마트 스토어를 한대요. 근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대요. 이런 거를, 온라인몰을. 근데 그냥 해보고 싶어가지고 만들었는데 김건희라는 키워드로 하면 뭔가 잘 될 것 같았대요. 그래서 김건희 여자가 입는 그 통이 넓은 치마 있잖아요. 그거를 막 붙여가지고 판매했더니 한 달에 매출이 2천만 원씩 나오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창직 아닐까요? 그 키워드 하나를 선점하는 능력. 정말 너무너무 훌륭한 세상인 것 같아요. 앞으로 플랫폼은 훨씬 더 다변화될 거고 새로운 플랫폼이 등장할 거고, 이제는 뭐 플랫폼 노동자라고 말하면 조금 그렇기는 하지만 플랫폼 안에서 내가 기회를 잡고 선점해서 창직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컨텐츠 IP,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IP 회사로서 크리에이터 한 명 한 명을 IP로 기능할 수 있게끔, 네, 원소스 멀티유즈로 저희가 채널을 만들어가지고 채널에다가 크리에이터 컨텐츠를 납품하기도 하고, 네, 중국 시장에 납품하기도 하고 크리에이터 컨텐츠를 또는 오리지널 컨텐츠를 제작해가지고 OTT에 판매하기도 합니다. 네, 정찬성 씨 다큐멘터리나
좀비 트립 2 같은 경우도 뭐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뉴 프론티어라고 해서 게임을 제작하기도 해요. 이거는 이제 장삐쭈라고 하는 크리에이터랑 지금도 이제 개발하고 있는 게임이에요. 머준이의 사건 파일이라고 스팀, 모바일, PC 이렇게 멀티 플랫폼으로 출시를 할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이건 이제 메타토이 드래곤즈, 이거 메타토이 게이머즈네요. 메타토이 게이머즈, 메타토이 드래곤즈라고 하는 NFT 웹 3.0 기반의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메타토이 드래곤즈는 저희가 출시했을 때 오픈시라고 하는 NFT 글로벌 1위 거래 플랫폼에서 클레이튼 계열 전체 1등, 글로벌 탑 9까지 거래량을 찍었을 정도로 정말 나름 훌륭한 성과를 냈고요. 현대건설이랑 콜라보레이션도 했었고 다양한 이제 그런 협업 커뮤니티를 통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너무 다양한 영역들이 있죠. 대표 크리에이터 이건 그냥 제가 1등이니까 1등으로 넣은 거예요. 네, 지금은 1등 아니에요. 네, 도티TV도 있고 뭐 풍얼량, 갬블링, 뭐 게임 유튜버들, 오킹, 급시광 채널은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는 채널인데 저희가 인수했어요. 여러분도 얼마 전에 신사임당님이 채널을 매각했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이제 그런 시대예요. 채널을 매각해요. 채널이 억 단위로, 10억, 20억 단위로 매체력이 있는 채널과 구독자가 있는 채널은 인수합병이 되는 시대라니까요. 정말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네. 근데 사실 저희가 더 빨리 했어요. 급시광이라는 채널을 저희가 인수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탤런트들의 IP를 활용해서 출판, 뮤지컬 이런 쪽으로 키즈 컨텐츠의 허브로 만들기 위해서 급시광 채널을 저희가 인수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총면명 애니메이션 채널, 슈카형, 네, 우리 경제 1타, 그리고 유병재, 강남, 뭐 뻐꾸기 골프, 우리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항상 보시는 코리안 좀비 정찬성, 아오리 20, 30대 여성분들에게 굉장히 또 인기를 끌고 있고 뭐 엔조이 커플은 저희랑 계약을 얼마 전에 해제했네요. 이거 이제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 해면지, 최이로그 뭐 이런 채널들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만드는 컨텐츠 엔조이 커플이랑 같이 했던 스트릿 개그우먼 파이터 이런 게 이제 크리에이터의 컨텐츠를 디벨롭 해주는 거죠. 조회수가 수백만 뷰가 나왔거든요. 네. 그리고 좀비 트립, 뭐 김성애 지식백과 우리 김성애님하고 같이 올레 TV에 납품하는 컨텐츠인데 여러 가지 게임을 인문학적인 시선에서 보는 컨텐츠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트위치에서 했던 것들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도 만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의 뭐 자회사 그리고 저희가 지분 인수를 한 회사들 유니브라고 하는 회사는 이제 저희가 아예 인수를 했는데 연고 TV라고 하는 뭐 그런 컨텐츠 그리고 입시 덕후라고 하는 채널 그러니까 주로 수험생들을 위한 교육 컨텐츠를 만드는 그런 MCN이에요. 네. 유니브 교육 입시 전문 MCN이죠. 얼마 전에는 메가스터디에 투자도 받아가지고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이스 크리에이티브 이사배 씨도 계시고, 네. 뷰티 전문 MCN이죠. 여기도 저희 얼라이언스로 저희가 지분 투자를 했고요. 롤큐는 게임 전문 MCN입니다. 네. 다 샌드박스 얼라이언스예요. 그리고 모모콘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샌드박스 게이밍 네, 뭐 e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제가 부산에 왔잖아요. 맞아요. 부산이 연고지인 롤 구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나요? 네. 네. 리브 샌드박스라고 하는 저희가 또 프로게임단을 운영하고 있어요. 리그 오브 레전드 1부 리그에 지금 정규 시즌 3위 해가지고 플레이오프 진출해서 1라운드도 이겼어요. 지금 한 번만 더 이기면 내일 하는데 결승전에 갑니다. 네. 그래서 e스포츠 구단을 리그 오브 레전드, 레인보우 식스, 피파 온라인, 그리고 카트라이더 이렇게 4개 구단을 운영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샌드박스 스퀘어라고 해서 저희가 승우 아빠님한테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승우 아빠님의 키친 마이야르라고 하는 레스토랑이 있거든요. 그 레스토랑에 지분 투자를 해가지고 샌드박스 스퀘어라고 하는 법인으로 레스토랑을 또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크리에이터가 성장하면 오프라인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거죠. 이 키친 마이야르가 10억이 넘는 연매출을 내고 있어요. 정말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생겨날 수 있잖아요. 크리에이터들 한 명 한 명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포탈, 저희가 PC방 사업도 하고 있어요. 샌드박스 이건 게이밍 법인에서 하는 건데 샌드박스 게이밍이 운영하고 있는 포탈이라는 강남 논현에 있는 PC방도 월 이익이 1억씩 나고 있어요. 네. 근데 그거를 게임 크리에이터 구독자가 많은 사람이 2호점, 3호점을 저희 프랜차이즈로 낼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크리에이터들이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는 일들을 많이 제공해주는 종합 서비스 회사로서 기능하기 때문에 이제는 MCN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좀 더 시선을 넓히셔야 돼요. 이게 한 단계 위로 올라갔을 때는 MPN이라고도 했었어요. 멀티 플랫폼 네트워크라고. 근데 이제 그것도 뛰어넘었어요. 진짜 이제는 글로벌 종합 엔터테인먼트예요. 네, 저희가 추구하는 바는 크리에이터 한 명 한 명의 매체력을 모아가지고 그걸로 그냥 아름아름 뭘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한 명이 엄청난 부가가치를 만드는 시대가 된 거죠. 기존의 연예인들 못지않게. 네. 그리고 이제 이경규님하고 같이 MOU를 체결하고 같이 매니지먼트 및 펫 커머스 사업도 함께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자, 세대와 세그먼트의 확장. 아까 공통되는 방송 프로그램을 마주하기가 힘들다라고 했던 것처럼 세대에 따라 그리고 본인의 성향에 따라 컨텐츠 성향에 따라 정말 많이 나뉘죠. 저희가 그냥 대략적으로만 나눠봐도 뭐 이제 중장년층은 약들약 채널, 약사가 들려주는 약국 이야기 뭐 이거 있거든요. 영양제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그리고 뭐 캠핑 채널, 최나연 프로 골프 채널, 여기 뭐 술 좋아하는 하승진 채널, 부익남, 이제 뭐 재테크에 관심이 많고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뭐 이런 분들, 슈카형, 슈카월드, 뭐 격투기 좋아하는 사람, 음식, 엔터 쪽, 뭐 오킹, 뭐 이렇게 쭉 치즈필름이라고 하는 웹드라마 제작사, 뭐 진자림, 뭐 민점이 도티 에런니는 이제 아이들 대상 채널, 뭐 이렇게 나뉘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빅데이터로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한 일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는 아예 회사에 데이터 랩이 있어요. 정말 통계학 박사님이 직원으로 계시고요. 유튜브 API가 제공해주는 데이터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조회수의 수치가 정말 유의미한 한 달에 20, 거의 30억 뷰에 가까우니까 그거를 정말 정밀하게 분석하는 거예요. 먹방도 그냥 먹방 카테고리의 조회수만 하는 게 아니라 뭐 남자 먹방인지 여자 먹방인지 디저트 먹방인지 아니면 많이 먹는 먹방인지 작게 먹는 먹방인지 아니면 얼굴이 나오는 먹방인지 안 나오는 먹방인지 요리를 해서 먹는 먹방인지 그냥 뭐 배달 음식을 먹는 먹방인지 정말 세분화해가지고 데이터를 나누고요. 그 데이터 안에서 인사이트를 얻고요.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정말 엄청나다라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랩을 만들고 그 데이터 랩을 통해서 크리에이터들의 그 트래픽 소스를 진짜 디테일하게 나누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크리에이터한테 훨씬 더 좋은 매니지먼트와 또 인사이트를 줄 수도 있죠. 너는 그냥 먹방을 해. 이게 아니라 어떤 타겟에 어떤 이제 시청층을 타겟으로 한 어떤 컨셉에 어떤 편성을 가진 먹방을 하면 잘 될 것 같아. 이런 것들을 매니지먼트 하려면 데이터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분석하고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또 샌드박스의 강점이라고 볼 수 있죠. 네. IP 원소스 멀티유즈 생태계를 구축했다. 네, 샌드박스는 IP 회사로서 영상 플랫폼 유튜브뿐만 아니라 다양한 데 크리에이터들의 콘텐츠를 납품하거나 방영권 사업 같은 데도 참여하고 있고 네, 저희가 직접 케이블 TV 채널도 가지고 있어요. 샌드박스 플러스라고. 아니 디지털 미디어 회사 하는데 왜 갑자기 또 레거시로 돌아가서 케이블 TV를 하나요? 이런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함이죠. 네, 이제는 정말 좋은 컨텐츠가 나오면 그 채널이 인지도 뭐 아니면 채널 번호 이런 거랑은 상관없는 것 같아요. 우영우가 ENA 채널에서 이렇게 떡상할지 누가 알았나요? ENA 채널 여러분들 아셨어요? 뭐 나는 솔로랑 우영우 보시는 분들은 원래 아셨겠지만 대부분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샌드박스 플러스라고 하는 IHQ, 그러니까 맛있는 녀석들 만든 그 채널하고 같이 협업해서 크리에이터들의 히어로 콘텐츠가 케이블에도 납품이 되고 그럼으로써 제작비를 회수할 수 있고 그러면 더 좋은 콘텐츠에 더 퀄리티의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재투자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기획하고 만들기 위해서 시스템과 생태계를 만들고 있는 거죠. 네. 자, 기존 MCN은 제한된 플랫폼에서 높은 1인 크리에이터 의존도
그리고 유튜브 수익 의존도가 있었죠. 근데 지금은 크리에이터들이 사업화 성공 사례가 발생하고 IP의 확장성이 증가했고요. 1인 방송 포맷이 탈피됐고 이제는 크리에이터가 기획자가 되기도 해요. 진용진님 같은 경우도 그러하고 빠니보틀님 같은 경우도 그러하죠. 그러니까 진짜 제작사로서 컨텐츠 진짜 크리에이터로 성공하는 케이스들도 늘어나고 있고 사업화 노하우를 보장한 파트너와 협업 니즈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니까 크리에이터들이 샌드박스나 다이아TV나 MCN들에 있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네. 이런 협업 니즈를 채워줄 수 있는 거죠. 네. 전통적인 소속사가 아닌 디지털 콘텐츠에 적합한 매니지먼트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 그래서 저희는 뭐 IP 사업화, 로드 매니징에 국한되지 않고 고도화된 매니징과 IP 수익화를 지원하고 있고 오리지널 콘텐츠 크리에이터 간 협업 시스템도 구축하고 있다. 네, 이런 부분들 볼 수 있고요. 그 대표적인 사례로 이제 승우아빠 IP, 자 이렇게 뭐 채널 컨설팅 및 채널도 운영에도 도움을 드리면서 오리지널 콘텐츠 쇼미더 오븐 이거 좀 망하기는 했어요. 자, 네. 그리고 저희가 지분 투자해서 뭐 키친 마이하르 함께 하고 있고요. 메타토이 드래곤즈 크립토 비즈니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기획하고 있습니다. 네. 정찬성 씨 사례 아까 말씀드렸던 요런 네, 사례들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아이돌을 만들고 있어요. 진짜 제대로요. 유니버셜 뮤직이랑 같이 해서 싱스트리트 프로젝트 이거 뭐 정식 명칭으로 정해진 건 아닙니다. 남돌을 만들고 있고요. 네, 혹시 스맨파 보시는 분들은 거기 정우라고 있어요. 막내인데 비앰비셔스에 붙어가지고 스맨파의 크루로 나오거든요. 그 친구가 이제 또 저희 연습생이기도 하고 네, 이제 팬들과 함께 성장하는 그림으로 저희가 멤버 캐스팅을 유니버셜이랑 진행하고 세계관 캐릭터 만들고 유튜브 채널 만들고 유닛 활동 시작하고 컨셉 업그레이드하고 완전체로 데뷔하고 이런 걸 이제 유튜브에서 하는 시도들을 해보는 거죠. 네, 나중에 정말 훌륭한 보이그룹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때 그 로드맵을 현장에서 도티한테 들었었지.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네, 좋은 추억이 되셨으면 참 좋겠네요. 아무튼 저희는 IP 회사이기 때문에 이 아이돌도 하나의 IP라고 생각을 합니다.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네, 얼마나 많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겠어요. 한 명 한 명의 스토리와 유닛 세계관과 성장기와 또 데뷔했을 때 팬들과 함께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유튜브로 아이돌을 만들어 나간다? 이게 너무 신선하고 재미난 시도 같지 않나요? 네, 그런 것들 저희 또 하고 있고요. 대형 기획사 유니버셜 뮤직과 일단 50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전사적 노하우를 바탕으로 크로스 펑션 협업을 하고 있다. 네, 자체적으로 대형 글로벌 IP와 팬덤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고요. 네, 우수 레퍼런스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열심히 연습하고 있어요. 우리 연습생 친구들. 네, 자 이렇게 해서 샌드박스의 성장과 또 뭐 도티 개인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못하긴 했는데 오늘 주제가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뭐 질의응답 시간에 저에 대한 개인적인 궁금점이나 아니면은 뭐 물어보고 싶으신 것들 네, 제가 대답해드릴 수 있으면 성심성의껏 질의응답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도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얼마나 남았죠? 제가 시간 체크가 안 되네요. 네, 핸드폰을 조금 볼게요. 네. 제가 강연을 너무 길게 했네요. 근데 조금 시간 넘겨도 되나요? 네. 질의응답을 20분은 해야 되잖아요. 근데 7분밖에 안 남았어요. 제가 얘기를 너무 길게 해가지고 이러니 쇼미에 나갔죠. 네. 여러분 혹시 질문? 네네. 여기 앞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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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해외 글로벌 트래픽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카테고리는 먹방 애니메이션이에요. 네. 그러니까 언어의 장벽이 크게 느껴지지 않는 컨텐츠들이 자체적으로 발생시키고 있고요. 그거를 이제 훨씬 더 확산시키기 위해서 논버벌 컨텐츠 위주로 편성을 좀 늘려본다거나 아니면은 자막을 단다거나 영문 자막을 단다거나 아니면 해외향 채널을 아예 따로 만든다거나 그 크리에이터가 뭐 이런 식으로 확장 전략을 세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네,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탤런트가 그렇게 외국 채널을 따로 런칭할 수 있을 만큼 재능이 있는 경우. 네, 그리고 키즈 컨텐츠에서도
글로벌 트래픽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키즈 컨텐츠도 약간 논버벌 컨텐츠에 가깝거든요. 그래가지고 그쪽으로도 확장이 나름 좀 용이한 편이고요. 근데 이제 이런 엔터테인먼트나 뭐 게이밍 채널 같은 경우는 쉽지 않죠. 대부분 국내 트래픽이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40% 해외 채널은 저희가 막 엄청 적극적으로 했다기보다 컨텐츠의 자체가 해외에서도 반향을 일으킬 만한 뭐 소맥커핀 채널 혹시 여러분들 많이 보시나요? 소맥커핀 채널이라고 영상 하나로 막 1억 뷰씩 찍어요. 근데 그거 대부분 해외 트래픽이거든요. 막 그런 식으로 애니메이션 채널이 또 그렇게 많이 해외에서 트래픽을 발생을 시키고 있고요. 네, 아무튼 그런 시그널이 오면은 크리에이터와 협업해서 해외향 컨텐츠를 제작하거나 해외향 채널을 새로 런칭할 생각이 있는지 논의를 하고 발전시켜 나가죠. 네, 근데 그거를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는 없어요. 네, 크리에이터와 함께 협의해서 그렇게 진행을 해 나갑니다. 네, 그리고 그런 자막 서비스 같은 것도 저희랑 아예 제휴하는 업체가 있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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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메타버스는 저희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기획하고 있는 파트 중에 하나고요. 이 크립토 생태계 내에서 저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 첫 시도가 아까 보여드렸던 메타토이 드래곤즈라고 하는 NFT 사업이고요. 그리고 더 샌드박스라고 하는 저희랑 다른 회사예요. 저희가 먼저 생겼거든요, 회사가. 근데 맨날 그 더 샌드박스 때문에 코인이 올랐네 말았네 지금 저한테 맨날 연락 와가지고 전혀 다른 회사라고 제가 변명하기 바쁜데 아무튼 저희랑 또 굉장히 오래전에 MOU를 맺었어요. 이름이 같아서. 그래서 50 바이 50 이게 가치로 따지면 엄청 비싼 땅이거든요. 엄청 큰 땅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세상으로 보면 한 용산구 정도 되는 크기의 땅을 가지고 있어서 거기 더 샌드박스가 런칭하면 거기에 이제 저희 NFT나 저희 크리에이터 관련된 그런 세계를 가상 부동산 안에 만들고 거기서 크리에이터들이 뛰어놀 수 있고 팬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만들 생각이고요. 네. 뭐 제페토나 이프랜드 같은 그런 국내 메타버스 지향 플랫폼들의 크리에이터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했고 광고도 같이 찍은 적도 있고요. 뭐 그런 식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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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저는 사실 이 회사의 CEO가 아니라서요. 네. 탤런트와 회사의 CE, 에반젤리스트로 영감을 주는 사람으로 살고 있거든요. 네. 창업자이긴 하지만. 그래서 저한테 말씀하셔도 어차피 바로 안 되니까 저희 회사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은 비즈니스 협업 제안 메일이 있어요. 저희가 꼼꼼하게 확인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고 싶으시면 컨택트 샌드박스 네트워크.co.kr로 보내주시면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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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대표님이시구나. 네,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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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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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질문 너무 잘하네요. 대표님 되게 잘 뽑으셨네요. 네. 그 혹시 이직 생각 아니에요? 네. 훌륭합니다. 네. 저는 일단 창업을 할 때도 아까 좀 생략됐지만 저랑 이필성 대표랑 2014년에 비드콘이라고 하는 온라인 비디오 컨퍼런스에 참여를 했었어요. 그게 가장 큰 창업의 계기이기도 했는데 2014년에 아무도 비드콘에 가지 않았어요. 대한민국에 있는 미디어 관계자들 중에 저랑 그 친구만 갔어요.
저는 어쩌다 보니까 크리에이터 활동을 2013년부터 해서 그런 게 있는 줄 알았고 LA에 있는 애너하임 컨벤션 센터에 갔더니 2014년에 벌써부터 1층에는 1인 미디어 관련된 엑스포가 열리고 있었고요. 2층, 3층 키노트 세션에서는 막 구글 담당자랑 디즈니 드림웍스 막 그런 초공룡 미디어 기업 사람들이 막 테이블 미팅 같은 걸 막 하고 있고요. 막 그런 컨퍼런스들이 너무 질이 높았어요. 그걸 보고 와, 대한민국은 지금 누가 인터넷 유튜브 한다 그러면 BJ냐고 물어보고 맨날 이해도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북미 시장은 벌써부터 이렇게 성장했구나라는 거를 현장에서 목도하고 정말 크게 충격을 받고 한국 와서 창업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뭔가 이런 경험을 많이 하는 것들, 그리고 먼저 이 일을 겪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 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서 오늘 제가 또 그런 영감을 드리는 시간이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만의 방법은 저만의 역사죠. 네, 제가 유튜브를 근 10년간 운영을 하면서 지금은 좀 열심히 많이 안 하기는 하지만 많은 걸 깨닫고 느꼈어요. 아, 사람의 에너지는 유한하구나. 크리에이터들이 매일매일 컨텐츠와 싸움하고 컨텐츠 아이디어와 그리고 구독자가 많아지면 행복할 것 같지만 구독자가 많아진 것만큼 책임감을 느끼는 무게감이 너무나 커지고 숫자의 함정에 빠져서 사는 크리에이터들이 정말 너무 많구나. 그거는 사실 그냥 제작사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과에 모든 것들이 달려 있잖아요. 근데 유튜브는 그 성과가 초 단위로 나와요. 그냥 새로 고침 한번 하면 조회수 오르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 사람이 미치겠는 거죠. 네. 아, 왜 어제보다 조회수가 안 나오지? 나 이제 망해가나? 이제 드디어 하얀 곡 쏘지? 아, 구독자가 100만이 됐어. 골드 버튼 받아서 행복한 게 아니야. 100만이 됐으면 100만 명이 나를 기다리고 있겠지? 멈추는 게 그냥 하는 것보다 더 어려워. 그러다 보면 사람이 갈아 넣어지고요. 정말 번아웃, 공황장애 시달리는 크리에이터들 너무 많고요. 저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과정을 먼저 겪은 사람으로서 크리에이터들한테 행복을 유예하지 말아라. 50만 되고 100만 되면 행복할 것 같지? 여유도 생길 것 같고 돈도 많이 벌 것 같잖아. 근데 행복도 효용의 가치가 한계가 있어가지고 어느 순간이 되면 뭘 해도 행복하지 않은 순간이 오고 오히려 그 숫자의 노예가 돼서 너무 힘든 순간이 찾아오니까 결과보다 과정이 즐거운 일을 해야 되고 크리에이터 도티가 아닌 자연인 나이선으로서도 성취감을 느낄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일들을 찾으면서 이걸 해야 된다. 제 크리에이터들한테 그 얘기를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런 인사이트는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네. 그냥 유튜브에 채널 올려서 와 100만 구독자 200만 구독자면 너무 좋을 것 같다. 집에서 이거 막 뚝딱뚝딱 이래가지고 막 몇 천씩 벌고 많게는 막 월 억씩 번데 야 이것처럼 행복한 게 어딨어. 뭐 힘들다? 배부른 소리야. 그렇지 않거든요. 네. 아니 여러분들 월 1억 벌면은 월 1억 한 1년 벌면은 뭐 기분 되게 좋을 것 같나요? 좋아요. 네 좋습니다. 좋은데 그렇게 크지 않아요. 사람 사는 게 되게 비슷해요. 그냥 별로 똑같아요 정말로. 그러니까 행복의 기준점이라는 게 너무 달라서 제가 예전에 그 인지심리학자 김경일 교수님이랑 촬영을 많이 했는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좀 막 힘들다 불행하다 했더니 야 도티야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따면 엄청 행복할 것 같지? 엄청 행복해. 근데 빈도로 따지면 한 번이야. 그냥 주변에 길 가다가 하늘 한 번 보고 꽃 한 번 보고 행복하다 느끼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아 행복해 이렇게 느끼고 행복의 빈도를 많이 늘리는 게 우리 뇌는 훨씬 더 행복하다고 느낀대요. 그러니까 큰 행복 한 번을 위해서 너무 내 일상의 작은 행복을 유예하면서 살면 안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유튜브 크리에이터는 더더욱이나 너무 심해요. 네. 그래서 그게 뭐 저만의 인사이트라면 인사이트라고 할까요? 네. 네, 그렇습니다. 또 흥분했네요. 제 일이라서. 근데 좀 질문 안 하신 분 기회 좀 드릴게요. 네. 리브 샌드박스 팬이신가요? 너무 잘하죠. 감사합니다. 네. 네. 아,
네. 아, 자체 플랫폼을 만들 수 있지 않냐. 이 정도 되는 규모의 매체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우리 크리에이터들 다 우리 플랫폼 쓰게 만들면은 그게 더 돈 되지 않아? 플랫폼 수수료 안 내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유튜브를 극복하고 사람들을 거기로 유입한다. 그러니까 쿠티비처럼 뭐 자체 플랫폼을 만든다. 라이브 스트리밍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저는 제 생각은 지금은 불가능하다고 봐요. 유튜브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의 강점이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유튜브는 전 세계 어디서도 네트워크 환경에 따라 쾌적하게 바로 딱 화질 설정이나 이런 게 다 되잖아요. 그게 단순히 화질을 조정하는 걸까요? 아니거든요. 160p부터 4K까지 각 화질의 영상을 다 따로 다 저장하는 거예요. 서버에다가. 그런 인프라를 저희는 만들 자신이 없어요.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 처음에 런칭했을 때, 야, 유튜브 라이브는 로컬 서비스가 아니니까 레이턴시, 그러니까 딜레이가 적어도 아무리 빨라봐야 한 10초는 되지 않을까? 아프리카 TV가 한 3초 정도 됐어요. 딜레이가. 생방송과 이제 시청자에게 가는. 근데 그거는 로컬이니까 좀 가능했어요. 근데 유튜브는 글로벌이잖아요. 그 서버가 유튜브 라이브, 그래서 처음에 유튜브 라이브가 딜레이가 거의 한 15초 넘었어요. 그래서 거의 실시간 소통이 안 된다고 보고, 유튜브 라이브 쓰레기네 막 이렇게 말하는 스트리머들 많았는데, 불과 1, 2년 만에 유튜브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라이브 기능이 3초대를 끊어요. 진짜 저희는 거기랑 경쟁할 마음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e스포츠 종목을 선정하는 기준은 일단 리그로서의 가능성이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선수들을 케어하고 이 구단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컨텐츠를 가치 있게 만들 수 있는가. 저희는 e스포츠 구단도 하나의 IP라고 보거든요. 롤팀 같은 경우는 뭐 LCK에 출전하는 게 컨텐츠겠지만 그 이외에 선수단의 스토리나 선수단의 개인 방송이나 이런 것들이 컨텐츠로 만들 수 있는가. 카트라이더도 그랬고요. 피파도 그러했고, 서든어택이 아니죠. 레인보우 식스도 그러했어요. 네. 그래서 뭐 e스포츠 종목은 뭐 발로란트나 여러 가지 좀 넓혀 나갈 생각도 있고요. 네. 그래서 그 가능성을 믿고 투자하는 거죠. 뭐 돈은 1도 못 법니다. e스포츠 구단. 네. 그래요. 네. 자, 또 질문 있을까요? 네, 네. 질문 받아볼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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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네. 일단은 라이브 스트리밍은 국내는 아프리카가 있는 게 참 신기한 일인 것 같고요. 지금은 글로벌이 이제 트위치랑 유튜브 라이브로 거의 다 굳어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인스타 라이브 같이 SNS를 제외하면은 근데 이게 크리에이터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유튜브 라이브가 유리한 크리에이터가 있고요. 트위치 라이브가 유리한 크리에이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버티컬 장르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은데, 유튜브 라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구독자를 어느 정도 확보해 놓고 이벤트성으로 하는 라이브는 유튜브에서 하는 게 크리에이터 입장에서 훨씬 좋고요. 정기적으로 꾸준히 라이브 방송을 하고 그게 특히나 게임 방송이다라고 하면 트위치가 훨씬 유리하고요. 네, 시스템이 훨씬 잘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보이는 라디오라든지 후원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라이브라면 아프리카 TV가 유리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내가 어디에 포커싱을 둘 것인가에 따라서 플랫폼을 고르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좀 두루뭉실하게 어디에도 강점이 특히 없다, 그러면 동시 송출하는 거죠. 슈카월드처럼. 네, 트위치도 키고 유튜브도 키고 아프리카도 키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네, 물론 뭐 그 플랫폼에 뭐 베스트 BJ 계약이라든지 파트너 스트리머 이런 계약이 되어 있으면 그렇게 못하겠지만, 그래서 그 플랫폼이 가진 강점을 활용하는 거니까 그렇다고 보고요. 유튜브 라이브가 독점할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일단
그거를 반독점 규제법이 막고 있다고 듣고 있고요. 네, 그런 허들을 넘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튜브가 그래서 트위치를 인수하지 못했잖아요. 아마존이 가져가고.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것 때문에라도 트위치와 유튜브 라이브가 둘이 이렇게 이제 장르별로 나눠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네. 마지막 질문 받아볼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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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맞아요. 저도 항상 그랬어요. 저한테도 제일 큰 딜레마가 그거였어요. 어, 내가 하고 싶은 걸 더 해야 되나? 아니면 시청자들이 보고 싶어 하는 걸 주로 편성해야 되나? 그 고민은 크리에이터가 해결할 몫이에요. 저희는 가능성과 방향을 제시해 주는 역할이고요. 거기서 접점을 찾아낼 수 있고 크리에이터의 성향. 나는 유튜브 채널이 성장하고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게 즐거움이고 기쁨이야. 그럴 수 있거든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물론 소위 말하는 정말 그냥 단순 조회수 장사꾼이 되면 안 되겠지만 내가 채널에 애정도 있고 콘텐츠에 애정도 있는데 나는 여기서 즐거움을 느끼고 성취감을 느끼는 포인트가 재밌고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게 있는 사람도 있고요. 성과가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게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 조언을 받아들이는 강도는 크리에이터의 성향에 따라 일단 다르다. 대신 저희는 그 분석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뭐 누구님의 채널에는 훨씬 좋은 트래픽을 발생시켜 왔고 좋은 반응, 인터랙션 같은 거 뭐 좋아요 수나 이런 것도 다 집계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왔다. 그러니 이런 쪽으로 가시면 뭐 채널의 성장이나 성과에는 도움이 될 거다라고 가이드를 해줄 뿐인 거죠. 네. 근데 거기에 되게 잘 따르는 분도 있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냥 내가 원하는 거 할래요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누가 더 오래 갈까요? 이것도 되게 애매해요. 내가 원하는 것만 해서 오래 갈 것 같잖아요. 근데 오히려 내가 원하는 것만 해서 채널이 막 죽어요. 그냥 어느 순간 내가 원하는 게 내가 원하는 거와 대중의 관심이 맞을 때가 있었는데 거기에 괴리가 생기게 되면은 따라가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채널이 막 엄청나게 죽게 되고 채널의 조회수가 막 떨어지면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사람들의 관심이 떨어지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게 하고 싶지 않아지는 경우가 생기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일인 거죠. 그래서 크리에이터는 자기가 좀 경험해 봐야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내 소신껏 하는 게 제일 행복해라고 하지만 사람 마음은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케어해주고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다독여주고 새로운 방향으로 다시 이끌어줄 수 있는 게 파트너십 매니지먼트의 역할이겠죠.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데이터를 세분화하는 건 크리에이터에게 가이드를 해주기 위한 뿐만이 아니라 광고주들에게 더 세분화된 마케팅 포인트를 제공해주기 위함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서로가 윈윈할 수 있게 그렇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나요? 네, 자.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마지막으로 해서 마무리를 지었는데 네, 아무튼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으로 항상 생각하는 게 누군가의 시간을 아깝게 하지 말자였어요. 제가 20분짜리 영상을 올렸는데 조회수가 한 100 정도 나온 시기가 있었거든요. 되게 옛날이겠죠? 그때 저는 좀 다른 사람들이랑 다르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와, 내 20분짜리 영상을 100명이나 봐? 나는 그럼 누군가의 2000분을 책임지는 사람이네. 뭐 이탈률 이런 거 빼고요. 네, 저는 그렇게 제 스스로 사명감을 가지면서 이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1시간이 조금 넘는 이 시간이 아깝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기 한 70분 정도 있다면 제가 막 대충대충 했다면 70명의 1시간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거는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죄악이라고 봅니다. 어떤 일이건 뭐 유튜브 영상이 됐건 OTT 영상이 됐건 블록버스터가 됐건 뭔가를 만들 때는 그걸 보는 사람의 시간을 아깝지 않게 해야 된다. 물론 그렇게 했는데도 아깝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창작자는 마인드를 그렇게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네. 그래야 조회수 장사꾼이 되지 않고 훌륭한 일을 하는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